인천 부평구 고시원 3층 복도는 습기로 벽지가 들떠 있었습니다. 307호. 박선희는 1.5평방 침대에 누워 천장에 물 얼룩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얼룩을 셀 때쯤 다리가 또 저려왔습니다.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50분. 선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1층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부평역 광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택배 분류 알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시급 10,000원. 하루 40,000원이었습니다. 58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고아원 이름만 기억합니다. 인천 동구 새싹 보육원. 16에 나와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27에 보육원 토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5년 전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31살 여름 선희는 7살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다가갔습니다. 잘 접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나도 할 줄 알아요? 선희는 종이약을 접어줬습니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는 선희를 기다렸습니다. 석 달 뒤 선희는 입양 서류를 냈습니다. 신원조회, 소득증빙, 주거 확인 모두 통과했습니다. 법원 허가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박준수가 됐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업고등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은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선희는 낮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밤엔 도시락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준수가 28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피부과 간호사였습니다. 이름은 한지호. 결혼식 날 선희는 고시원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지우는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문자로 왔습니다. 딸 낳았어요. 이름은 시아. 선희는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면 됐습니다. 올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선희는 부평역 전통시장으로 갔습니다. 배추 20포기를 샀습니다.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고시원까지 끌고 왔습니다. 계단 오를 때 3번 쉬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빴습니다. 복도에 비닐을 깔았습니다. 배추를 절였습니다. 하루가 걸렸습니다.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손이 시렸습니다.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사흘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20포기. 새싹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을 김치였습니다. 25년째 지킨 약속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전화했습니다. 선희 선생님, 올해는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이 기다려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손수레에 김치를 실었습니다. 어린이집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중간에 5번 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옮길게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김치를 넣었습니다. 19포기를 넣었습니다. 마지막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원장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8.5예요. 정상이 1 이하입니다. 당뇨는 언제부터 앓으셨어요? 10년쯤요. 약은요? 가끔 먹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이식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해요. 견적서를 건넸습니다. 선희는 숫자를 봤습니다. 5,2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35만 원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이름을 봤습니다. 준수.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준수야. 엄마야. 병원에 입원했어. 무슨 일이세요? 신장이 안 좋대. 투석 받아야 하고 수술도 해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돈 달라는 거야? 며느리 지우였습니다. 준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시야 학원비도 밀렸고요. 정부 지원 신청해 보세요. 선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겐 그저 차갑게만 보였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함께 나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반지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안쪽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58년 동안 그 글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투석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에 3번. 혼자 병원에 와야 합니다. 괜찮았습니다.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들. 그 아이에게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달빛이 은빛 표면에 반사됐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이것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반지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선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선희는 투석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왼팔 혈관에 굵은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했습니다. 투명한 관을 따라 붉은 피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요? 선희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예요. 자식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편했습니다. 투석이 끝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선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58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선희만 혼자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5걸음쯤 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앉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이 단정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희는 명함을 받습니다. 해림재단 이사장 강태윤.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네. 투석 받고 있어요. 혼자 오셨어요? 선희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강태윤이 선희 옆에 앉았습니다. 제 아내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떠났어요. 그때 제가 혈액형이 안 맞아서 기증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강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RH-B형입니다. 혹시 맞으면 제가 돕고 싶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어떡해요. 제 아내를 못 살린 게 평생 한으로 남았어요. 이번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강태윤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실례지만요. 아드님이 준수 씨 맞으시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요? 간호사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제 친구가 이분 아는데요. SNS 보니까 아드님 와이프분 같아서요.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계정이었습니다. 사흘 전 게시물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가 푸르렀습니다. 4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수, 지우, 그리고 중년 부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친정 부모님, 해시태그 효도 관광, 해시태그 제주도 신라 호텔, 해시태그 3박 4일. 선희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준수가 장모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댓글이 보였습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투석비가 일주일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이 얼마였을까요? 200만 원? 250만 원? 선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허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일치율이 98.7%네요. 이 정도면 직계 가족 수준인데요. 정말 남이세요? 강태훈과 선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강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반지 돌반지 하고 계신 거 맞죠?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손을 봤습니다. 약지에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강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쪽 각인 확인해 보실래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뺐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태훈수연. 강태훈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을 펼쳤습니다. 산후조리원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 품에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 손에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은빛이었습니다.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제 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했어요. 아내 수연이 산후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까지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뒤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는 걸. 인천 동구 새싹 보육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어요.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훈이 선희를 봤습니다. 혹시 새싹 보육원 출신이세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서 자랐어요. 강태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제발. 선희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58년을 끼고 살았습니다. 이 반지가 자신의 뿔이었을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부녀 관계 확률 99.98%. 선희는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태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못 찾아서.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돼서 감사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병실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짧았습니다. 성의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해림재단 이사장, 30년 만에 잃어버린 딸 찾아. 기사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강태훈과 선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준수가 연락할 것입니다. 뉴스를 봤을 테니까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산 아들. 하지만 자신이 쓰러졌을 때 그 아들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장모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글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선희에겐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왼손 반지를 돌렸습니다. 태윤수연. 이제 이 글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7년을 함께 산 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4번째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기사 봤어요.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선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적 있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문안 가도 돼요? 준수가 물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오고 싶으면 와. 통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뒤 오후였습니다. 준수와 한지우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과일 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도 있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지우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준수는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단 이사장님이 친아버지시라면서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상속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준수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지우야. 하지만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희는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27년 동안 나는 너희한테 손 벌린 적 없다. 고시원 월세 35만 원 택배 알바로 벌어서 냈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쓰러졌을 때 뭐 했니?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수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제주도는 갈 여유 있더라. 선희의 말이 짧았습니다. 내 장모 꽃다발 살 돈은 있고 내 투석비는 없더라. 준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우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라.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가봐. 선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준수와 지우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7년. 그 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선희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한결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박선희 환자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한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보호자라며 오신 분들이 행정실에서 이상한 요청을 했어요. 이상한 요청이요? 환자분 명의로 된 고시원 보증금 500만 원 인출 서류를 요청했어요. 도장도 가져왔고요. 선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도장 날인이 어설프게 위조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이한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복사실이었습니다. 한지우가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문서 위조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선희는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복사기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 자신이 58년을 모아서 겨우 만든 보증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훔치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단 생각해 볼게요. 선희가 겨우 말했습니다. 이한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님, 이건 범죄예요. 심각한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시간 좀 주세요. 이한결이 나갔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자신이 그 아이를 키운 시간. 밤마다 열 째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대출받고 그 모든 시간이 무엇이었을까요? 500만 원을 훔치려 한 사람에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희 씨, 제 법무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한지우의 휴대폰 복구 기록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기록이 보였습니다. 재단 이사장 재산 상속 포기 각서 양식, 성년 후견인 신청 요건, 치매 진단서 위조 방법. 선희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지우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벌 친딸이래 키읔키읔키읔. 이거 우리 목 챙겨야 됨. 상속 포기 각서 쓰게 하면 되나? 친구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완전 대박. 지우의 답장. 근데 시어머니 치매 있는 것 같음. 이거 이용하면 될 듯. 선희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었습니다.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소하셔야 해요. 이건 문서 위조고 사기 미수예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7년이요. 선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운 시간이요. 7살 때 데려왔어요. 종이 비행기 접던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사줬어요. 대학 갈 때 등록금 대출받았어요. 27년을 함께 살았어요. 선희는 강태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 보증금을 훔치려 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어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소하겠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베푼 게 사랑이었는데 돌아온 게 배신이었어요. 이젠 끊어야 해요. 그래야 저를 지킬 수 있어요. 강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변호사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돌렸습니다. 태윤수연, 30년 만에 찾은 뿔이었습니다. 하지만 27년을 함께 한 가지는 잘라내야 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끊어낼 용기가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날 것입니다. 고소장을 쓸 것입니다. 27년을 끝낼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선희는 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강태윤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부녀간 이식이라 성공률이 높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해림재단 본사 1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송도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위조된 도장, 복사된 인출 서류, 휴대폰 복구 기록 출력물, CCTV 영상이 담긴 USB. 문이 열렸습니다. 준수와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어렸습니다. 준수는 긴장한 표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강태윤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수 부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윤이 테이블 위 서류를 하나씩 밀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우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강태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강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 경찰에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선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선희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7살 때 처음 만난 아이였습니다. 종이약을 접어주면 눈을 반짝이던 아이. 중학교 입학식 날 교복이 멋있다며 좋아하던 아이. 대학 합격하고 엄마 덕분이야라던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보증금을 훔치려 했습니다. 준수야.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27년 동안 키웠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어. 내가 대학 갈 때 대출받아 등록금 냈어.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유쌀 돈 없어서 빵이랑 우유로 내 아침 차렸던 날도 있었어. 그게 내 선택이었고 후회 안 해. 선희가 물었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가 너한테 뭐였니? 준수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너는 장모 효도 관광 갔어. 내 투석비 40만 원은 없다고 했지. 근데 내 장모 꽃다발은 샀지. 그리고 이제 내 보증금 500만 원까지 훔치려 했어.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나중에 갚으려고. 선희가 지우를 봤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닥쳐. 너는 나랑 27년을 함께 산 게 아니잖아. 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이 친아버지시니까 어머니는 이제 편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조금 나눠주시면 안 돼요? 선희는 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구나. 피가 같다고 가족이 아니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가족이지. 너희는 날 지킨 적 없어. 그저 이용하려고만 했지. 선희는 준수를 향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들로 키웠어. 근데 너는 나를 ATM으로 봤어. 이제 끝이야. 준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살아? 정과자 되면 회사도 잘리고. 선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후회는 안 해. 너를 키운 27년도, 너를 끊어내는 오늘도. 선희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선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강태윤이 따라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강태윤이 선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끊어낼 용기가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어요.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틀 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걸렸습니다. 강태윤의 왼쪽 신장이 선희의 몸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어린이집 원장 김보람이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김보람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선희 선생님, 정말 다행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선희의 몸은 천천히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거부 반응이 거의 없어요. 정말 친부녀가 많네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준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7년간 헌신한 양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합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준수가 선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태윤이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드셨죠?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편해요. 그들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끊어낼 용기가 있어야 진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27년을 함께했지만 마음 없던 관계보다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찾은 관계가 더 진하다고. 선희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윤 수연. 이제 이 반지는 버려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뿌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퇴원했습니다.
고시원이 아니었습니다. 송도 해림재단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15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였습니다. 발코니에 서면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선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시원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던 넓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선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 뒤 우편함에 편지가 왔습니다. 준수의 필체였습니다. 선희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시아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선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왼손 약지의 반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태윤수연. 30년을 기다린 각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새싹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25년 만에 봉사자가 아니었습니다. 후원자였습니다. 입구에 새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해림재단 마이너스 새싹 어린이집 결연 후원. 원장 김보람이 달려 나왔습니다. 선희 선생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김보람이 울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학 접어주세요. 선희는 색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과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엄마는 피가 같아야 한대요. 맞아요? 선희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피가 같을 수도 있고 같이 버틴 시간이 더 지날 수도 있단다.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희는 색종이 학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란다.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지켜줘요?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응. 이제는 지켜주는 사람이 생겼어. 아주 오래전부터 날 찾던 사람이.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웅과 선희는 재단 본사 옥상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제가 베푼 건 사랑이었지만 돌아온 게 배신이었어요. 끊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 아버지랑 저, 그리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강태윤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지킬게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지키는 거예요. 강태윤이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서로 지키는 거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고시원 창문 없는 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별이었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선희는 재단 이사장 보좌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모르는 용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태윤이 천천히 가르쳐 줄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어린이집 확장 계획이었습니다. 선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질문이 생기면 강태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강태윤과 선희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보좌관님. 선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윤이 웃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선희도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식사 후 강태윤이 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일할 수 있다는 게. 강태윤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요. 찾아주셔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선희는 사무실 창가에서 눈을 봤습니다. 송도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보람 원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어린이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해요. 오실 수 있으세요? 선희는 웃었습니다. 네, 갈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은 트리와 전구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희는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아이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아이가 종이약을 건넸습니다. 서툴게 접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줘서 접었어요. 선희는 종이약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종이약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선희는 왼손 약지에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윤수연. 이제 이 반지는 버려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뿌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27년을 함께했지만 마음 없던 관계를 끊었습니다. 끊어낼 용기가 있어야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선희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추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송이가 날렸습니다. 선희는 손을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물 얼룩이 없었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신규 채용 계획을 논의할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에서 햇살 가득한 옥상으로, 떨리는 손에서 단단한 발걸음으로 선희의 인생에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다. 선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송거울의 짝이 아니라 돌반지의 각인이 증명한 진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버틴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끊어낼 용기가 진짜 사랑을 지킨다는 것. 선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